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생이라는 멋진 거짓말입니다. 이남이 지음, 펴낸 곳은 샘 파커스입니다. 이 책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자 분석심리연구가인 이남이 박사가 60이라는 나이를 지나며 이른바 황혼으로 접어든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을 새롭게 바라보고 성찰하며 써내려간 책입니다. 책의 제목도 참 멋지지만 책의 표지도 눈길이 갈 만큼 너무나 예쁩니다. 요즘 60이라는 나이는 퍽 애매하지요. 환갑잔치를 앞둔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은 아주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중년이라고 일컫기에 60이라는 숫자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저자는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보며 마음은 어딘가에 놔두고 나이만 들었다며 한탄하기도 하고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보인다며 안도하기도 합니다. 살아온 시간을 반추하고 이후의 시간을 내다보며 죽음까지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우주가 선사한 우연한 현상, 그냥 벌레같이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 입니다. 늙어감을 받아들이고 사라짐에 대한 서글픔을 잠재우는 시간, 중년에서 노년으로 가는 길목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삶에 대한 성찰을 풀어냈습니다. 어른이 채 되기도 전에 노년으로 저물어가는 수많은 모순과 허무함 속에서도 여전히 계속되는 삶에 대하여 인생이라는 멋진 거짓말입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읽어드릴 텐데요.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글. 한 점 먼지와 같은 찰나, 그럼에도 빛이 났던 우리의 죽을 것 같이 힘든, 아니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덧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리 힘들었는지 아득하게 남의 일같이 느껴질 때도 또 거짓말같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웬만하면 다들 어찌어찌 견디는 모양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열정으로 혹은 누군가에 대한 애정으로 뜨겁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도 저도 아닌 듯 미적지근하고 산만하게 지나온 궤적이 부끄럽습니다. 멋모르고 벌렸던 일들과 어쩌다 맺은 인연 때문에 책임감으로 버텼던 것도 같습니다. 조금은 덜 힘들고 덜 상처받고 덜 아프고 싶어서 이리저리 용쓰며 살다 보니 어느 자리에서는 이제 어르신 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물론 사랑으로 가득한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고 크고 작은 성취감을 느꼈을 때도 있었지만 어르신 소리를 들을 자격이 있을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나이만 먹었습니다. 문득 지난 날들을 돌아보자면 행복하고도 불행했던 그 많은 순간들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흘렸던 눈물도, 누군가에게 뱉은 독한 말들도, 자책과 원망으로 잠 못 이루던 밤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합니다. 겨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좀 덜 분노하고 좀 덜 집착하고 좀 덜 애썼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또 반대로 분노해야 할 때 제대로 분노하고 끈기 있게 더 버티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걸 하는 후회 역시 듭니다. 역시 어리석은 자신에게 또 속은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과 모순 많은 사회를 짐짓 심각하게 걱정도 해보지만
따지고 보면 사람들이 나를 속인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속인 죄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큰 듯합니다. 알고 한 거짓말과 모르고 한 거짓말, 또 그 거짓말 때문에 생긴 후회를 모으면 태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대로 잘 버텨낸 나를 그래도 위로하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혹 자신의 인생이 얼마 안 있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무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는 동안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무지 애를 썼고 이름을 떠올리면 추억으로 미소라도 짓게 만드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된 거 아닐까요?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찰나, 생겼다 없어지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한 거짓말 같은 인생. 그럼에도 내 영혼은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사라진 후에도 나를 기억하는 이들이 있기에 감히 이 찰나의 거짓말에 멋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호주 작가 브로니 웨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나는 어쩐지 이게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고 은근히 강요하는 것 같다. 따져보자. 젊어서부터 자신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확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또 그렇게 살다가 망하지 말라는 법 있나? 그러면 브로니 웨어가 책임져 주려나? 나와 원하는 삶 모두가 참 아리송한 개념이다. 젊을 때의 나와 늙을 때의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고 그때 원한 것을 지금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두 어떤 시점에서 자기에게는 최선이라 생각하고 선택하려 애쓰지 않는가. 내 경우부터 보자. 솔직히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은 작가나 피아니스트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말도 되지 않는 연애소설도 혼자 써보았고 제대로 레슨도 받지 않은 채 하루에 몇 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해서 유명 콩쿠르에 나가 떨어져도 보았다. 내가 정말 음악 천재라면 레슨을 받지 않고 나갔어도 예선에서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집이 망해 레슨비를 대줄 수 없다고 할 때도 그리 슬프지는 않았다. 연주로 생계가 해결되는 피아니스트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였으니 피아노를 은근슬쩍 포기해도 될 핑계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무대에 오르면 꼭 하나둘씩 실수를 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 콩쿠르에 붙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었다. 완벽하게 연주해도 해석이 잘못되었느니 어쩌니 하면서 음악성을 비판받는 음악계에서 끝까지 갈 전망은 제로. 지금 생각해도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았다면 참 답답했을 것 같다. 작가 역시 마찬가지다. 우여곡절 끝에 추천받아 소설가로 데뷔는 했지만 고작 발표한 것은 단편 2개, 아주 망해서 책을 찾아볼 수도 없는 장편 하나. 월간지에 연재되던 단편 하나를 읽고 그것도 소설이라고 썼냐라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소설을 쓰지 않고 산 세월이 근 30년이다. 이제 무슨 감성과 체력과 의지로 소설을 다시 쓸 수 있겠는가. 그래도 의사가 되었으니 이제껏 정말 돈이 없어 바닥을 헤매었던 적은 없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젊은 작가의 소식. 음악을 전공했으나 어디 써먹을 곳이 없어서 늙을 때까지 부자 부모나 남편에게 기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운 나쁜 음악가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참 비루하고 치졸한 생각이 한편으로 든다. 아, 그러나 부럽긴 하다. 화장실 갈 시간도 밥 먹을 시간도 아껴가며
일해야 했던 지난 수십 년 동안 혹시라도 차라리 삼류 무명 작가, 무명 음악가로 살았더라면, 그래서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악과 글 속에서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세상과 잘못 태어난 시대를 원망하며 술과 담배와 아무 쓸데없는 노변 잡담으로 시간을 죽이며 보냈을까? 혹은 나처럼 전문직이 되어 잘난 척하는 이들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며 한편으로는 경멸하며 고고하게 예술가의 자존심을 지킨다며 사뭇 고상한 척 살았을까? 그러니 브로니 웨어에게 한마디 하겠다. 당신은 모른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뼈아프게 알아차리는 순간은 어쩌면 죽기 직전일 뿐이라는 사실. 그리고 대부분 죽기 직전의 뇌 상태는 선망, 우울, 환상에 빠지게 되니 그마저도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 호주 작가래도 인생이 다 일장춘몽이라는 장자의 호전몽 이야기쯤은 알 수도 있을 터인데. 브로니 웨어, 아직 당신은 인생을 잘 모른다. 인생은 어차피 후회다. 가지 않은 길을 가본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는가. 얇고 길고 밋밋하게 사는 것.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주인공은 잡히지 않은 고기를 잡으려 사투를 벌이다 결국 세상을 떠난다. 나 같으면 그 배의 키를 젊은이에게 넘겨줬을 것 같다. 젊은이가 알아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간 쌓은 경험을 나눌 것 같다. 혹시라도 젊은이가 지치면 맛있는 음식을 마련한다든가 하다못해 썰렁한 농담이라도 해서 젊은이 마음을 풀어주고 또 어쩌면 고기를 잡는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해줄 것 같다. 해밍웨이도 혹시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노인과 바다 같은 위대한 걸작은 쓰지 못했을까. 여러 번 걸친 사고로 인한 뇌 손상, 알코올 중독, 혈색소증 등으로 인한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우울증과 공포, 불안을 겪던 해밍웨이의 말년은 노벨상 수상 작가에 어울리지 않게 불행했다. 그의 총기 자살은 예술혼을 불태우는 낭만적인 죽음이 아니라 고통과 싸우다 택한 평안이었다. 사랑하는 여인이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으나 해밍웨이가 병과 싸우다 결국 죽음을 택했듯 화가 마크 로스코나 아슐 고르키의 죽음은 더욱 외롭고 아프며 그의 그림들 역시 그렇다. 고르키의 작품에는 몸을 지배하는 고통이, 로스코의 그림에는 깊은 허무와 절망이, 투영된 자신의 그림자가 보인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들의 목숨까지 삼켜버린 천재들의 결과물을 감상하고 살며 상처받았던 기억들은 치유하고 죽음 앞의 두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된다.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천재들에게는 평범한 사람들의 비극까지 대신 떠맡는 재능이 있고 그런 재능이 바로 그들에게는 저주였을 수 있다. 내게는 그런 재능이 없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굵고 짧고 격렬하게 사는 것보다 얇고 길고 밋밋하게 살면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평범함보다 더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으랴. 나이 들었지만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노인들이 천재였지만 일찍 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 자조 섞인 얘기다. 한편으로는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열등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재능과 그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세상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던 천재들에 대한 애틋함과 안타까움도 있다. 그들은 영원히 젊은 상태로 세상을 떠났고 평범한 우리는
그나마 노년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었기에 그럼에도 늙음이란 말은 언젠가부터 금기어가 되어가고 있다. 왜 꺼려하는 말이 되었을까? 왜 지자체나 기관들은 늙은 사람을 위한 무엇을 한다고 하지 않고 굳이 외래어인 시니어란 말을 쓰는가? 우리말 늙은 혹은 노인이란 단어에는 낡고 비루한 냄새가 나는 반면 시니어란 단어에는 세련되고 좀 있어 보이고 젊은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는 걸까? 이제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던 전후에 그 못 사는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늙은이라는 말에 비하하는 뉘앙스가 있는지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말하는 나이는 75세쯤 되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있고 자기 관리도 철저히 하는 노인들의 경우엔 과거보다 체력과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에 75세까지는 스스로를 노년보다는 나이든 중년이라고 간주한다. 물론 몸의 기관들이 급격히 나빠지게 되면 그보다 빨리 노인이라는 점을 받아들이게 된다.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실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만 허둥대더라도 늙으니까 많이 답답하지 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경직된 태도를 푼다. 어차피 노인은 젊은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으니 노인이 먼저 공격만 하지 않는다면 굳이 젊은이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노인을 공격할 리는 없다. 노년을 부정하는 것은 꼭 젊은이들과의 경쟁 구도 때문은 아니다. 노인들 중에는 늙은 존재 자체가 아름답거나 유쾌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자존감에 저하다. 물론 젊은이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육체가 얼마나 빛나고 싱싱하고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것이고 노인들은 쇠락해가는 육체와 정신을 억지로라도 고상함과 아름다움으로 포장하려 한다는 점이다. 노년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혐오하기 때문이 아닐까. 나이 들수록 화려한 옷, 화려한 장신구를 선택하는 것은 주름진 자신의 피부나 처진 육체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패션 감각이 출중하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짜 패션은 노년 그 자체여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흰머리와 주름진 얼굴을 감추지 않는 얼굴이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이유다. 물론 죽음과 소멸을 예고하는 흔적들에게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은 쉽지 않다. 화가 렘브란트나 이반 올브라이트 등이 그린 노년의 자화상들을 보면 감동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지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다. 누워서 방긋방긋 웃는 손주 녀석을 보고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일 때의 마음과 몹쓸 병에 걸린 운명을 저주하고 분노를 터뜨리는 늙은 부모의 성인용 기저귀를 갈 때의 마음이 어찌 같겠는가. 하지만 아이의 아름다움이 순수이라면 노년의 아름다움은 죽음과 가깝고 운명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식시켜주고 자연의 장엄한 힘을 절감케 하는 숭고미에 가까울 것 같다. 비유를 하자면 젊은이들의 삶은 꽃과 열매가 가득한 풍성한 녹색에 가깝다면 노년의 삶은 메마른 협곡이나 사막 같을 수 있다. 전자의 풍경에서 생기 가득한 아름다움을 찾는다면 후자의 풍경은 때로 우리를 압도시켜 작은 자아 따위는 버리게 하는 자연의 광대한 힘을 만나게 한다. 늙고 죽음은 우리를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운명의 숭고함을 절감하게 만드는 메마르지만 광활한 사막 같은 것은 아닐까.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한 노후란 없다. 돈 걱정, 건강 걱정 없고
든든한 자식도 있어서 노후는 끄떡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소수의 몇몇을 빼고는 대개 100세 시대가 반갑기보다는 무섭고 걱정일 것이다. 아무리 부자라도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갖고 있는 돈을 호기 있고 자유롭게 쓸 수가 없으니 소용이 없다. 모든 세속적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자식들이 미덥지 않다면 요양병원에 들어가 남의 손에 늙어가는 몸을 맡겨야 할 미래가 두렵다. 건강, 자식, 재산 다 없이 명예는 있다 해도 은퇴 후 모든 외적인 조건이 하나 둘씩 사라져 자연의 개인으로 돌아갈 때 과연 명함도 감투도 없는 낯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마 그런 두려움, 걱정, 불안 때문에 TV나 소셜미디어에 장수시대를 대비하는 온갖 장수식품, 약, 운동법, 식이요법, 연금이나 보험 등 노후를 위한 서비스를 광고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을 것이다. 노후를 이러이러하게 대비하라는 여러 비법 아닌 비법 혹은 자신의 경험들을 담은 책도 넘쳐난다. 그 중에는 도움되는 것들도 있고 공감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받아들일 수 있는 조언과 그렇지 않은 조언이 있기 때문이다. 수십억의 인생 중 똑같은 인생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노후 역시 누구에게나 잘 들어맞는 절대 불변의 원칙은 없다. 노후란 중년, 장년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 축적된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날 문득 완벽한 노후를 만들어낼 수 없다. 젊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노후의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니 아주 어린 시절부터 노년을 계획하고 그쪽 방향으로 인생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편안하게 주어진다. 그러나 노년,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배제하는 젊음 지향의 사회에서 노년에 대한 상상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간접 경험의 기회도 거의 없다. 어려서부터 노인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과거 세대는 그런 면에서 처지가 좀 낫다. 늙으면 저렇게 힘이 없어지는구나. 아플 수 있구나. 정신이 깜빡깜빡할 수 있구나. 저러면 추해지는구나 하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 자신의 노년을 상상할 수 있어야 더 지혜롭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젊은 시간의 가치를 안다. 그러나 노인들을 가까이 대하고 노년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없는 21세기 젊은이들은 노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만 갖기 십상이다. 노인에게서 자신의 미래를 찾지 않는다. 대신 타자로 대상화하여 틀딱이니 꼰대니 하는 식의 비아냥거리고 혐오와 분노를 쏟아붓기도 한다. 노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다는 뜻이다. 병원이나 요양시설 종사자, 공동체의 사회사업가 혹은 대가족의 일원으로 노인 대상 돌봄 노동을 하는 이들은 일은 힘들지만 자신의 노후를 미리 상상하고 깊이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행운이다. 성공적으로 노년과 죽음을 보내는 사람들을 곁에서 볼 수 있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돈과 권력이 있어도 끔찍하게 멍청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반대로 하면 된다. 각종 매체에서는 일단 돈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야 좋은 노후라고 조언한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다. 돈으로 관계를 사고 돈으로 자신의 가치를 사야 하는 경우는 특히 행복의 외피를 입은 불안과 공포의 삶이다. 예컨대 자식들이 찾아올 때마다 돈을 쥐어주고 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는 자녀들이라면 과연 그 자녀들이 정말 사랑스러운가? 돈 자랑, 자식 자랑하지 않으면
어떤 이들에 대한 가십과 비난과 분노만 표출하는 모임에 나가서 과연 귀와 가슴이 행복해지는가? 명품 쌓아 장 속에 놓아두었는데 막상 갈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게다가 유행까지 뒤처져 입을 수도 없다면 정말 그런 명품을 산 자신에게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가? 이곳저곳 감투를 쓰고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자신을 썩 반기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 과연 그 자리가 명예로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볼 일이다. 죽음이 코앞에 있는 이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돈, 명예, 자식, 건강에 대한 집착 같은 것이 다 소용없다고 왜 토로하겠는가? 그렇다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부질없는 것이니 자연인으로 돌아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란 말인가 하고 반문할 수 있다. 꼭 그렇지 않다는 점을 정말로 멋진 노년을 보내고 있는 몇몇 분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우선 자신이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주변에 나누어 주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다. 모임에 가도 감투에 연연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젊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기보다는 조용히 계시다가 누군가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할 때 기꺼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진정한 어르신들이다. 어떤 훌륭한 도움이나 조언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간섭이나 잘난 체 혹은 갑질일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은 안다. 그만한 지혜를 나누어 줄 만큼 깨달음이나 정보가 없지만 소중히 모은 돈이라도 죽기 전에 나누어 주겠다는 이들도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이 많든 적든 자신의 돈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한다. 꼭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다. 그 돈을 모을 때까지 고생했던 자신의 과거가 투영된 돈이 없어지면 자신의 가치도 없어질 것이라는 허무감, 불안감 때문인 경우가 적지 않다. 막상 돈이 없어지면 찾아올 수도 있는 무의미, 공허감을 극복하고 용기 있게 주변에 베푸는 그들 역시 굉장한 노인들이다. 돈도 지혜도 없지만 마지막까지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고 살기 위해 열심히 실천하는 건 역시 어렵다. 아프면 누군가 옆에 있으면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다. 결코 돌아올 수도 없고 누구 미리 가본 사람이 있어서 그 정보를 가르쳐 줄 수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떠나면서 어떻게 무섭지 않겠는가. 죽으면 끝이니 죽음 그 자체는 두렵지 않다고 생각해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하는 고통이 두렵지 않다면 그 또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좀 더 겸손하게 자연에서 배워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이가 들면 무리에서 벗어나 죽음의 자리로 가서 조용히 마지막을 견디는 코끼리들, 주인들이 슬픔을 겪지 않도록 집을 떠나는 고양이들, 늙으면 무리에서 내쫓겨 홀로 죽음을 맞는 군집 생물들의 본능을 어쩌면 인간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다행히 행복한 노년과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 부처님, 알라, 비슈누, 천지신명 등 여러 종교의 신들이 참으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 가르침이 어려울까봐 각종 해석과 주석서가 수천 년 동안 누적되어 왔다. 내가 마음만 연다면 노년과 죽음의 비유를 가르쳐주는 스승의 가르침이 차고 넘치지만 내가 마음을 열지 않았을 뿐인 것이다. 건강식품을 하나라도 더 먹고 각종 보험을 틀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하루 죽음과 죽음 너머를 묵상하면서 내 그릇으로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실천해야 한다. 그래도 여전히 유튜브와 TV와 카톡 메시지는 노인을 위한 재무 상담과 보험 정보,
종부세, 상속세 같은 이야기들만 쏟아낸다. 어쩌면 현재 노인들은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는 노년 준비를 비교적 잘하고 있지만 재정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 있겠다. 대부분의 노년에게 실존적 고민 따위는 사치일까? 그렇다면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라는 유명한 관용구가 진정 더 이상 필요 없는 돼지의 시대가 되었다는 뜻인가?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